오늘은 이제 일리아스 10권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9권까지는 어쨌건 8권에서 제우스의 그 운명의 저울 이후로 트로이아군이 일방적인 승리, 그리스군이 함성과 호, 방벽 사이로 이제 몰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킬레우스를 달래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자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사절단이 돌아와서 실패를 보고했고, 디오메데스가 아킬레우스가 없더라도 이제 전쟁을 하자, 다시 내일을 위해서 이제 전투 준비를 위해서 잠을 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권이 끝났는데, 이제 10권에서는 그렇게 서로 이제 잠자리로 다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파했어요. 근데 잠을 잘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아가멤논이에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떨리고. 왜냐하면 이 한쪽에서는 트로이아 군들의 소음 소리가 자기 마음을 이제 놀래키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투불과 그 다음에 피리 소리. 트로이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피리도 불고 있어요. 음악을 하고. 또 목적 소리. 목적이라는 거는 목동들이 부는 그 피리인데, 그거는 그냥 신호용이에요. 악기를 위해 피리가 아니고 양들이라든지 짐승들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또는 개들 이런 거 모으기 위해서 피리를 불고 있죠. 그런 목적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그 소음 소리, 그런 것들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카이오족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음을 내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 아가멤논이 네스토르를 찾아가가지고 계책을 좀 물어보는 게 상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멤논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 스스로 꿈을 꿨더니 제우스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트로이아 성을 함락하게 해줄 것처럼 전쟁을 이렇게 의욕을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킬레우스 없이 엄청나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모두 다 전멸하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뭘 하자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스토르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스토르를 찾아가지고 계책을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샌들을 신고 옷을 입고 이렇게 또 여기 보면은 아가멤논이 뭘 걸쳤냐면 사납고 큰 사자의 황갈색 가죽을 어깨에 걸쳤어요. 헤라클레스가 마치 사자 가죽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창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 침실을 벗어나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잠을 청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오스예요. 메넬라오스도 역시 떨고 있었어요. 눈꺼풀에 잠이 깃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호메로스가 쓴 이유는 26행에 보면 자기로 인해 광포한 전쟁을 각오하고 습한 바다를 수없이 건너 트로이아에 온 아르고스인들이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자기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했고 더 큰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또 하나는 책임감이,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표범 가죽을, 또 얼룩덜룩한 표범 가죽을 걸쳤어요. 등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형은 아가멤논은 사자 가죽, 동생 메넬라우스는 표범 가죽, 그 다음에 청동 투구를 집어 쓰고 머리에 쓰고 또 창을 들었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리스군은 자기 진영 안에 있어요. 지금 함성과 그 막사 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넬라우스도 그렇고 그 아가멤논도 그렇고 창을 들고 무구를 챙기고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형국이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서도 막사 안, 자기 진영 안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 형을 깨우러 갔어요. 우리 형과 아우 그거 있었죠? 달빛 아래에서. 형은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그 볕단을 동생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또 동생은 형한테 갖다 놓으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동생은 형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또 형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스토르를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서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동생 메넬라우스는 형에게 의존하고 있고, 형 아가멤논은 네스토르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형의
근데 형을 깨우러 갈렸는데 형이 지금 배의 고물 옆에 앉아 있었다. 무구를 걸치고 있었다. 벌써 이제 이미 일어나가지고 무구까지 걸쳤으면 어디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걸 짐작하고 있겠죠, 지금. 근데 배의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에는 이물과 고물이 있어요. 앞쪽에는 이물, 뒤쪽에는 고물이에요. 앞쪽에는 이물이라는 거는 마치 이마, 뭔가를 이고 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 뒤에 고물은 물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제 고이잖아요. 그래서 고물, 뒤쪽이. 그래서 지금 보면 배를 어떻게 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군이 배를 거꾸로 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물이 뒤쪽이 육지로 향하도록, 그리고 이물 앞쪽은 바다를 향하도록 빨리 이제 가더라도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퇴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제가 만나가지고, 근데 메넬라우스가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형에게. 형님, 무슨 일로 이렇게 무장하시는 거죠? 서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있어서 이렇게 무장을 하냐. 그러면서 혹시 전우들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트로이아인들을 정탐케 하실 작정인가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전쟁 준비를 갑자기 다 깨워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정탐꾼 보내려고 하시냐, 명령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뒤에 그런 일은 형님을 위하여 떠맡으려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심히 두렵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형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형제가 지금 두려운 거는 전쟁에서 지는 것도 두렵고, 또 하나는 자기 명령이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리더십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총사령관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총사령관이 너 지금 정탐꾼으로 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떠맡으려는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이제 우리한테는 계책이 필요하니까 계책을 뭔가를 이제 짜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짤 수 없으니까 길을 나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헥토르의 얘기를 해요. 근데 헥토르가 혼자 힘으로 수없이 많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헥토르의 그 전날 어마어마한 전쟁 무공이 있었죠. 그 거의 혼자서, 헥토르 혼자서 막 이렇게 전 그리스군을 몰아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는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인데 좀 초라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동생에게 너는 지체 없이 함선들 옆으로 달려가서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를 부르도록 하라. 나는 네스토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뭔가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를 부르도록 동생을 보내잖아요. 아가멤논이. 아이아스는 맨 끝에 있어요, 함선이. 그쵸? 그리고 그 반대편 끝에 있는 게 아킬레우스의 그 막사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오디세우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지금 누가 있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오디세우스가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 자기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와 네스토르, 이 사람들이 부대가 약간 중간 지역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먼 데에 있는 이 두 장수를 불러오라고 동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고귀한 네스토르를 찾아가서 혹시 그가 파수병들이 신성한 부대로 가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릴 뜻이 있는지 그가 일어서도록 격려해보겠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자고 있는 네스토르를 깨워가지고 겨우 하는 얘기가 파수병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뜻이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총사령관이면 자기가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잠을 깨우고 어떤 장수들을 깨우는 거 보면 네스토르가 계속 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은 지금 네스토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막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도 없는 형국이고, 파수를 보라고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리더십이 완전히 땅에 꺼진 모습이에요. 아까도 이제 메넬라우스가 형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정탐꾼을 보내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런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아가멤논도 마찬가지예요. 네스토르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핑계죠. 네스토르의 아들들이 이도메네우스의 전우이 메리오네스와 함께 지휘를 하고 있다. 지금 파수병은 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지휘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네스토르가 젊은
지휘관들은 파수를 보도록 하고 나중에 원로들만 뽑아가지고 아킬레우스의 그 사절단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두 전우, 특히 두 장수 메리오네스하고 지금 네스토르의 아들 트라시메데스예요. 보통 네스토르의 아들, 가장 대표적인 아들은 안틸로코스거든요. 근데 이 10장에서는 안틸로코스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둘째 아들인 트라시메데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둘이 지금 파수의 책임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도 파수를 보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애초에 네스토르였어요. 그래서 네스토르의 아들과 또 젊은 메리오네스가 있으니까 네스토르 보러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메넬라우스가 웃기죠. 61행에 보면 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며 지시인가요? 약간 어리둥절한 듯, 이 말만 보면 뭐 따지는 듯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명령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거기서 둘을 깨우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뭐냐면 나중에 아가멤논이 다른 장수들을 깨워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회의 장소가 그곳을 지나가지고 호 밖에서 그냥 위험한 지역에서 장수들이 회의를 여는 아가멤논이 심중에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회의를 열었을까? 우리가 총사령관이고 지금 장수들을 깨워가지고 회의를 연다고 하면 어디에서 무슨 주제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뒀을 거예요. 어쨌건 아가멤논은 아우에게 거기 이제 맨 그쪽에 가서 장수들을 깨우고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를 깨우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지시를 내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두 형제가 어디로 가든 큰 소리로 부르되 각자 그 혈통에 따라 부명을 부르며 잠을 깨도록 명령할 것이며, 부명이나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이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경의를 표하고 마음속으로 잘난 체 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위기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장수들 지금 가뜩 겸손하게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리더십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말 따라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 말로는 금방 트로이아를 이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킬레우스 없이는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전쟁의 발단은 메넬라우스예요. 그렇죠? 메넬라우스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작은 전쟁, 첫 번째 전투, 그 다음에 이 전투를 속게 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싸우면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된 그 원인은 또 아가멤논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형제가 지금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마라. 경의를 표하라. 아버지 이름을 꼭 부르고 얘기하라. 이런 식이죠.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누가 잘난 체 해가지고 이 위기가 찾아왔죠? 아가멤논이 자기가 잘난 척 엄청 해가지고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없이도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래놓고선 지금은 그게 후회됐는지 동생에게는 잘난 척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우스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거운 노고를 지워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 노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누가 대신 잠을 깨워서 무슨 회의를 열어주고 이렇게 못하니까 형제가 지금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리더십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은 동생하고 헤어져서 네스토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네스토르의 자는 모습, 막사 이런 것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어요. 함선 옆에서 이렇게 막사와 함선 옆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교하게 만든 그의 무구, 대표적인 게 방패예요. 8권에서도 나왔어요. 헥토르가 이 네스토르의 방패를 굉장히 탐내고 있어요. 네스토르가 후퇴 국면에서 혼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말들이 파리스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고한 처지에,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있었을 때, 거기 보면 헥토르가 그의 말과 전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거든요. 말은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자리 창, 그 다음에 번쩍이는 투구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막사에서는 잠을 자더라도 무구가 늘 옆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혁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스토르가 팔꿈치로
몸을 괴고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잤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고서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잠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주 선잠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기척이 일어나니까 노인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노인들이 깊은 잠을 잘 안 자니까. 어린아이들은 깊은 잠을 자요. 누가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노인들은 예민하다기보다도 깊은 잠이 수시로 자긴 하지만 깊은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기척 때문에 누구냐고, 거기 누구냐고, 왜 이 진영 안을 거닐고 있느냐고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방벽이 이렇게 왕의 그 침대, 침상 여기까지 가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령이든 누구든 약간 방어가 허술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가멤논이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아가멤논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잠을 잘 수가 없다,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93행 이게 총사령관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으로서 약간 부적절한 인물이다, 겁이 많고 이런 인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혹시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가멤논과 네스토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아가멤논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나우스 백성들이 크게 염려되어 마음이 불안하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몹시 동요하고 있으며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고 팽팽한 사지는 밑에서 떨고 있소이다. 이런 얘기를 사령관이 할 수 없잖아요. 장수들 모아놓고서 장수에게. 그렇죠? 두려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몹시 동요하고 너무 겁먹은 모습을 사령관이 다른 장수에게 보인다라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이제 동생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파수병들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이제 골아 떨어져 있는지 파수를 제대로 보는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 파수라도 혹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파수가 저기 잠을 자고 있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야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밤에도 싸울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적군이 밤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가 이제 불안한데, 혼자서는 파수 보는 사람들에게 명령 내리기도 어려운 이러한 처지로 만들어 당사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지금 리더십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스토르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결국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자기의 아이디어가 지금 안 됐잖아요.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 가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왔는데 106행에 보면은 생각한데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거두고 마음을 돌리기만 한다면 헥토르는 반드시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답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원래 잘못되지는 않았다. 아킬레우스가 참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깨우도록 합시다. 나도 이제 기꺼이 당신 따라서 나서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깨우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죠. 디오메데스는 여지까지 계속 아킬레우스가 없는 동안에 엄청난 무공을 세우고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날레나이아스, 그러니까 작은 아이아스예요. 아이아스가 둘 있잖아요. 그렇죠? 큰 아이아스하고 작은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는 조금 작지만 날래요. 발이 빠르고 그런 묘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레우스의 용감한 아들, 이게 메게스거든요. 메게스가 뭐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래도 의지할 만한 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스토르가 지적한 사람은 디오메데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디세우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작은 아이아스, 네 번째가 메게스, 그렇죠? 필레우스의 아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과 같은 아이아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도메네우스. 이들도 불러오는 게 좋겠다 얘기했어요.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는 전에 아가멤논이 동생 시켜가지고, 메넬라우스 시켜가지고 불러오라고 했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말을 썼어요. 누군가 찾아가 불러오는 게 좋겠어. 맨 마지막에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는 그들의 함선들은 가장 멀리 있고 바로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요.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 깨우는 것보다는 누군가 좀 깨워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함선이 맨 끝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속마음, 이 원망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가멤논은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동생인
메넬라우스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잠만 자고 있는가, 형에게 이런 수고를 떠맡기고, 지가 스스로 마땅히 애쓰고 다니면서 간청해야 할 것 아니오. 우리가 이런 견디기 어려운 공궁에 처해 있으니 메넬라우스의 처지를 네스토르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메넬라우스도 당연히 자기가 그런 시선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형이 동생을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지 마라. 원래 좀 게으름을 피우거나 약간 노력을 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생각이 부족해서 성의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나를 쳐다보며 형을 쳐다보고서 형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과 형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죠. 동생이 리더십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뭔가를 결정하기를 기다리거나 형에게 약간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 둘 형제 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게으르거나 생각이 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형을 생각하고 형을 기다리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동생을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찾아왔으니까 자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를 지금 깨우러 이미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수병들 사이로 두 사람, 늙은 네스토르하고 아가멤논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수병들 보면은 지금 아가멤논은 사자 가죽을 걸쳤고, 메넬라우스는 표본 가죽을 걸치고 이제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 깨우러 갔잖아요. 네스토르도 비슷해요. 온통 두꺼운 솜털로 덮인 두 겹으로 된 외투를 입었다. 아마 이게 두 겹으로 된 가죽 외투겠죠. 어쨌건 이제 가죽으로 된 외투를 입었다, 이렇게 하고 창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오디세우스를 깨우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조금만 가면 오디세우스 막사가 있는 거예요. 디오메데스와 메넬라우스의 막사는 아마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형제 간의 막사는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형을 찾아서 쉽게 왔어요. 그래서 형은 네스토르 막사도 가까이 있으니까 네스토르한테 찾아갔고, 네스토르가 길을 나서서 바로 어디 갔냐면 오디세우스 막사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이들의 막사가 대체로 이제 정중앙쯤에 가까운 데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오디세우스를 먼저 깨웠는데, 여기 네스토르에 대한 표현은 늘 이런 거예요.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르, 이렇게 늘 표현하고 있어요. 게레니아는 네스토르가 다스리는 그 항구 도시 지역명을 얘기하고, 전차를 타고 싸우는 네스토르의 전차, 굉장히 유명하죠. 말들도 하여튼 그래서 네스토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잠에서 깨웠어요, 오디세우스를.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 두 사람을 보고서 얘기하는 게, 이제 깨운 거는 아가멤논을 깨우지 않은 거예요.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 약간 눈치를 보고, 전에도 이 전투 태세를 검열할 때 오디세우스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쵸? 두 사람을 비난했는데,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 또 하나는 아테네 군을 비난했었죠. 어쨌건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 아가멤논은 다른 장수를 깨우지를 못해요. 대신에 네스토르가 노장, 어르신이니까 그가 이제 장수를 깨우고 있어요. 그때 오디세우스가 일어나면서 어찌하여서 그대들은 신성한 밤에 이렇게 단둘이 함선을 따라 진영안을 거닐고 있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단 말이오? 약간의, 우리가 이걸 보면 약간 왜 무슨 급한 일이 있냐, 이렇게 그 얘기는 태평한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네스토르, 이 사람들은 걱정돼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데, 지금 오디세우스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그것보다 혹시 급한 일, 적이 쳐들어왔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스토르가 얘기하기를 화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지금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약간 화가 난 듯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아날 것인지 아니면 싸울 것인지, 또 의논할 만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깨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어차피 전날 지금 국원에서 결정이 됐어요. 디오메데스에 의해 가지고 내일 싸우자, 아가멤논은 도망가자 얘기했고, 그쵸? 달아나자고. 근데 그건 이미 결정되는 건데, 그 얘기로 좀 오디세우스를 깨워서는 또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니까, 약간 오디세우스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어쨌건 이제 막사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방패를 메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디오메데스에게 갔어요. 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함선의 구조, 막사의 구조, 그리스 군들의 그 맨 끝쪽과 끝쪽에는 이쪽 그리스 그 두 사람 있죠. 사촌지간인 아킬레우스하고 아이아스, 큰 아이아스. 근데 큰 아이아스 쪽이 그리스 트로이아군하고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리고 중간에 오디세우스의 막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거쳐온 길을 보면 아가멤논이 네스토르의 막사를 거쳐서 지금 오디세우스한테 가고 있고, 근데 아가멤논 이전에 메넬라우스가 형 아가멤논에게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메넬라우스, 그 옆에 아가멤논, 그 옆에 네스토르, 그 옆에 오디세우스. 요거는 중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아이아스 쪽으로 더 가면 디오메데스의 막사가 있었던 거죠. 그냥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디세우스 거쳐서 디오메데스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아이아스 쪽까지 거쳐가지고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아스하고 이도메네우스하고 메넬라우스가 거기서 그들을 깨워가지고,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이제 호 밖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디오메데스를 찾아가서 깨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디오메데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 디오메데스는 무구를 갖춘 채 막사 밖에서 누워서 있었어요.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메데스가 얼마나 훌륭한 장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무구를 벗지도 않고 무구를 갖춘 채로 그대로 막사 밖에서 또 손수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전우들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뭐랄까요? 자기는 푹신하고 이렇게 안락한 어떤 침실이나 그런 데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병사들하고 똑같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 주위에 이제 전우들이 방패를 머리에 베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방패를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방패를 들고 나가려고. 최정예 부대, 아르고스 부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창들도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여기 네스토르가요, 약간 이상한데, 이게 157행에 보면, 근데 그 곁에서 네스토르가 그의 곁으로 다가서서 발로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면전에서 그를 격려하고 꾸짖었다. 대체로 이제 꾸짖었는데, 사실 좀 그렇죠. 왜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깨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꾸짖고 자고 있는 사람. 근데 꾸짖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디오메데스는 여지까지 너무 잘 싸워줬고, 그 다음에 의견도 아주 충실하게 잘 내줬고, 그리고 지금 잠자는 모습도 최고의 정예군처럼, 그쵸, 무구를 그대로 갖춘 채 자고 있어요. 병사, 특히 솔선수범에서 막사 밖에서 지금, 병사들하고 전우들하고 같이 자고 있는 그 왕.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스토르가? 우리도 보면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 전에,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쵸? 디오메데스가 의견을 냈는데 뭔가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네스토르가 그냥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아킬레우스를 데려가서 설득해가지고 같이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디오메데스가 다시 아가멤논에게 뭐라고 했죠. 괜히 괜한 일을 해가지고 아킬레우스의 그 자존심만 훨씬 더 격분시켰다. 그쵸?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사실 네스토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간 갈등이 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네스토르가 디오메데스에게 일어서시오. 티데우스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밤새도록 쿨쿨 자고 있는 게요. 서로 자자고 지금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잘 전쟁을 하자고 하고서 했는데 잔다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노인이. 바로 코앞에 적들이 있다는 거 모르시오, 뭐 이러면서. 근데 네스토르는요, 그런 말 듣고도 굉장히 성품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오디세우스는 벌써 깨웠더니 무슨 급한 일이라고 생겼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스토르. 근데 여기는 뭐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웠는데도, 칭찬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을. 노인장, 그대는 참으로 대단하시오. 한시도 노고를 쉬지 않으시니 말이오. 진중을 돌아도 이렇게 노인이 깨어가지고 자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아가멤논이 깨우지를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스토르가 늙은 노인이 가가지고 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도 깨우고 디오메데스도 깨우고. 그 얘기는 옆에 듣고 있던 아가멤논이 뜨끔하겠죠. 네스토르 노인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냐. 그런 왕들을 깨울 만한 젊은 아카이오 오이족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뒤에 있는 아가멤논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디오메데스도 깨웠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명을 깨웠죠.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 그리고 네스토르하고 아가멤논, 이렇게 네 명이서 파수를 보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어요. 파수병들이 모여 있는 쪽. 그쪽은 아마도 이제 적 근처일 거예요. 그렇죠? 적들이 근처에 있는. 그러면 파수병들이 위치가 중간에서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뭐 메넬라우스, 그다음에 네스토르, 그다음에 디오메데스, 이쪽에서 조금 더 아이아스 쪽으로 더 간 거죠.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수병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파수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노인이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를 다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네스토르의 아들이 지금 둘이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파수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장수로서 네스토르의 아들 트라시메데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계속 파수를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서 그들은 이제 호를 건너가서 회의에 소집된 다른 아르고스의 왕들도 모두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 보는 사람들을 지나가서 호 밖으로 간 거예요. 호 밖으로 가서 아르고스 왕들이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파수에 담당했던 파수 책임자 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메리오네스하고 네스토르의 빼어난 아들 트라시메데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호 밖으로 나가가지고 빈 공지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곳은 그날 좀 전에 밤이 오기 전에 헥토르가 도륙했던, 아르고스인들을 도륙했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던. 그러니까 약간 접경 지역이다, 호 밖에 있다, 약간 위험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가멤논이 특별하게 회의 장소로 이곳을 소집했겠죠. 그때 회의를 소집했으면 회의 장소도 사실 아가멤논이 정한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 아가멤논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누가 또 얘기하냐면 네스토르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상이 늠름한 트로이아인들 속으로 들어가 볼 사람 없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탐해 볼 사람 없소. 근데 아까 오디세우스 깨우면서는 두 가지, 우리가 혹시 달아나든지 아니면 계속 싸울 것인지를 토론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정탐꾼을 보내자, 이 얘기를 네스토르가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네스토르가 정탐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최초에 낸 사람이 아니에요. 최초에 말했던 거는 메넬라우스고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를 아가멤논은 네스토르를 깨워가지고선 어떤 상책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해서, 네스토르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면서 두 사람이 또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네스토르가 거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직결 장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뒤에서 빠져가지고 아가멤논이 네스토르 뒤에서 이렇게 약간 숨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때 아가멤논이 동생의 아이디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 갈 사람 누구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 처지가 굉장히 딱한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혹시 적군의 낙오병을 또 정탐 나갔다가 적군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어떤 소문, 그들이 함선에 여기 머물 것인지, 다시 도시 성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 또 파수를 잘 보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올 수 있으니까 나갈 사람 없느냐, 정탐꾼. 선물도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 함선들을 지휘한 모든 장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젖먹이 새끼가 달린 검은 암양 한 마리씩 줄 테니까. 그러니까 암양이에요, 양이에요. 근데 검은색이에요. 밤에 정탐꾼으로 가니까 검은색, 특별하게. 양은 보통 흰색이죠. 하여튼 검은색 양을 주겠대요. 그게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암양이기 때문에 새끼가 딸려 있다라는 거죠. 뭐 임신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린 새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함선 목록에 보면 대체로 한 32 이렇게 부대가 이렇게 편성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주면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한 30마리 정도 줄 모양이에요. 새끼까지 포함하면 한 60마리 정도 되겠죠. 이거는 이것에 견줄 만한 재산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부족했는지, 잔치와 주연에 빠짐없이 초대받을 것이다. 영광을 주고, 잔치와 어떤 주연, 술 잔치죠. 이거는 주는 술주자예요. 초대를 계속 해줄 거니까
누구 나설 자가 없느냐 이랬더니 아무도 잠자코 있었어요. 그때 디오메데스가 자발해서 나가시려면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디오메데스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마음이 나를 이제 재촉하니까 나가겠는데 두려운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디오메데스가 한 명만 더 붙여달라고 얘기해요.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이건 정확한 계책이었어요. 사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나은 것은. 왜냐하면 트로이아는 별 볼 일 없는 돌론이라는 자가 혼자 나와가지고 아주 붙잡히거든요. 그리고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둘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만약에 혼자 갔으면 디오메데스 혼자 갔으면 아무것도 아마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표현들이 있으니까 살펴봅시다. 그때 이제 자원자들이 또 생겨요. 일단 디오메데스가 먼저 자기가 이제 선수를 쳐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두 아이아스가 자원했고 메리오네스도 자원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스토르의 아들도 자원했고 아까 같이 파수를 보다가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자원했고 뭐 이런 메넬라오스도 자원했고 메넬라오스는 자원은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뜨끔했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인제서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조금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겠다. 누가 나갈 것이냐. 이런 거를 자기가 하지 못했죠. 네스토르가 했죠. 그런데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 메넬라우스가 지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디오메데스더러 그러니까 디오메데스더러 고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는데 같이 갈 사람 토를 달았죠. 디오메데스 그대는 존경심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뒤에 남겨두고 가지 말고 또 누군가 지체가 더 높더라도 가문만 보고 체면 때문에 더 못한 사람을 동행으로 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은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런 사람 택하지 말라.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가문 때문에 지체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을 뽑지 말라는 얘기를 대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도 240행에 보면 메넬라우스가 크게 염려되었기 때문에 괜히 메넬라우스 뽑아가지고 둘이 가면은 뭔가 좋지 못한 자기 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사실 이런 걱정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 아가멤논은 자기 동생이 죽어버리면 실제로 전쟁의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철을 헬레네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동생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 메넬라우스가. 그래서 디오메데스는 오디세우스를 선택합니다. 지혜도 출중하고 신들의 보호도 받기 때문에 특히 아테네 여신의. 그래서 둘이서 가는데 오디세우스는 뭐 자기 칭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미 밤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3분의 1만 남았다고 돼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새벽 한 3시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곧 새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구를 정확히 뭐 엄청 챙겨들지는 않았어요. 특히 오디세우스는 방패만 들고 갔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무구들을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있어요. 트라시메데스는 네스토르의 아들이에요. 아까 파수의 책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그 자기의 무구를 주는데 쌍날 칼이에요. 칼이 쌍 쪽으로 날이 있는 그 칼을 주었어요. 그리고 방패도 주었어요. 그리고 트라시메데스가 장식 없는 소가죽 투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소가죽이에요. 그냥 가죽으로 된 장식이 없는 그런 투구를 주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두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같아요. 두건은 우리가 젊은이들 여기 보면 이 두건이라는 거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머리를 보호하는데 약간 젊은 신세대의 스타일의 어떤 투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장식이 막 이렇게 달리고 이러면은 촌스럽잖아요. 막 할머니들 보면 옥 막 큰 거 매달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 트라시메데스 네스토르의 아들이 하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보통 하고 있었던 그 두건 소가죽 투구 이것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메리오네스도 파수를 보고 있었던 장수예요. 젊은 장수 그렇죠? 이도메네우스와 같이 크레테에서 온 장수란 말이죠. 그래서 메리오네스가 오디세우스에게 활과 화살통과 칼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투구도 주었어요. 근데 이 투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돼 있어요. 뭐 안쪽이 가죽끈으로 빳빳하게 펴져 있고 바깥에는 유명한 엄니
돼지 엄니, 멧돼지겠죠. 돼지 엄니로 만든 그 투구예요. 그걸 촘촘하게 박아놨어요. 이 돼지 어금니를. 엄니라는 거는 멧돼지가 이렇게 큰 두 개의 큰 이빨이 있잖아요. 그걸 엄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박아놓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냥을 많이 해야 그거를 장식으로 이렇게 박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 투구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리고 그 투구는 엄니들이 막 쭉 촘촘히 박혀 있지만 가운데에는 모전이 부착되어 있다. 모전이라는 거는 짐승 털로 만든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거예요. 약간 그런, 또는 융단 같은 거. 융단은 보통 이제 양털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으로 뭔가를 이제 부대 장식 같은 거를 했는지, 뭔가를 상징물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걸 또 박아놓은 그 투구. 그걸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호메로스가. 근데 그 투구의 이력에 대해서, 그 투구의 역사가 있어요. 그 투구는 일찍이 아우톨리코스, 이거는 오디세우스의 외조부예요. 외할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외조부가, 외할아버지께서 아민토르는 전에 봤었지만 포이닉스의 아버지예요. 포이닉스의 아버지는 포이닉스를 내쫓았잖아요. 저주하고. 그쵸? 왜냐하면 젊은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와 아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아민토르의 궁전에서 훔쳐온 것이에요. 그 오디세우스의 할아버지가 포이닉스의 아버지 궁전에 가가지고 훔쳐왔던 그것이에요. 원래 주인은 아민토르, 포이닉스의 아버지 거였어요. 포이닉스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요? 아킬레우스의 막사에서 사절단으로 갔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설득돼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 훔쳐온 것을 퀴테라라는 섬이거든요. 라케다이몬, 그러니까 스파르테 그 밑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 살고 있는 암피다마스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오디세우스 할아버지가 훔쳐다가 거기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칸데이아로 가져갔다. 스칸데이아라는 그 퀴테라 섬의 항구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이 또 암피다마스가 그것을 오디세우스 외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몰로스라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몰로스는 다시 메리오네스에게 선물로 줬다. 몰로스는 이제 자기 아들이에요. 몰로스는 자기 아들 메리오네스는 크레테 사람이에요. 크레테 이도메네우스하고 지금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주인은 포이닉스의 아버지였지만 그걸 훔쳐온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도메네우스와 같이 온 메리오네스가 하고 있었는데, 메리오네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수를 보고 있었죠.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디세우스에게 주었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오디세우스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훔쳐온 그 무구가 지금 다시 오디세우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물건에서도 다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그렇게 봤어요.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상상력을 자꾸 펼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삭막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물건은 그냥 물건이고 거기에 정을 주거나 어떤 사연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질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수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읽었던 일기장, 책, 연필, 이런 것에 다 사연이 깃들여 있잖아요. 역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정말 상상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계속 전승되었던 물건들이 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다 이제 밤이기 때문에 덜컹덜컹 거리는 무구, 청동 무구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대부분의 가죽들 그런 것들을 걸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빛나지 않는 것들이죠, 대체로는. 근데 가다 보니까 길 오른쪽으로 외가리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외가리 울음소리. 그것을 새의 전조.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신이잖아요. 그 신들의 어떤 뜻을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이 새예요. 새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의 점을 많이 쳤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별히 오른쪽에 뭔가 있으면, 제우스도 오른쪽에서 뭔가를 하면은 번개를 치든지 새를 보내주든 하면 길조예요. 좋은 징조고, 왼쪽이면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새의 전조가 소리가, 좀 밤이기 때문에 새가 외가리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소리가 났어요. 그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래서 길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이 right이잖아요. right이라는 거 옳다. 그쵸? 그래서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그 소리를 듣고 아테네에게 기도를 하고, 디오메데스도 아테네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제 장면은 그러면서 바뀌어요. 헥토르가 있는 트로이아인들로. 헥토르도 당연히 지금 잠을 안 자고 사람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계책을, 현명한 계책을 짰는데 선물을 주겠다. 보수도 두둑하게 주겠다. 근데 선물과 보수가 이런 거예요. 전차 한 대와 말 2匹를 주겠어요. 세트예요. 원래 전체 한 대에 말 2마리가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라는 거죠. 이걸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아카이오이족이 날랜 함선들 옆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로 말이요. 그러니까 뺏으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쵸? 그랬더니 누구 이제 지원자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지금 녹초가 돼가지고 파수를 보려고 하는지 아닌지 뭐 정탐을 조금 해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지원자를 모색하는데 아무도 잠잠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없이. 그랬더니 보면 돌론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트로이아인이. 동맹군이 아니고 트로이아인. 근데 돌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에우메데스인데 그는 전령이었어요. 신과 같은 전령. 그러니까 전령 역할을 아주 잘하는 그 집안이에요. 전령의 집안. 그래서 황금도 많고 청동도 많고 부자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생김새는 돌론의 생김새는 좀 보기 흉했다. 근데 걸음은 빨랐다. 이 스파이 정탐꾼으로서는 아주 적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정탐꾼 하면은 얼굴이 잘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이 굉장히 빨랐던 그리고 아버지도 전령을 했기 때문에 집안 내력으로 보면 이 일이 약간 적합한. 근데 그가 5 누이들 사이에서 외아들이었다. 그러면 누이들만 5이 막내가 지금 아들인데 외아들이에요. 엄청나게 귀하게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안도 부자기 때문에. 그 돌론이 나와가지고 헥토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주시오. 나에게 주겠다는 아까 말 2匹하고 전차. 나무랄 데 없는 펠레우스 아들을 싣고 다니는 말. 펠레우스 아들은 아킬레우스예요. 그리고 청동으로 장식된 그의 전차.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말은 신마예요. 이 펠레우스하고 테티스가 결혼할 때 포세이돈이 준 그 신마예요.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를 달라고. 꿈도 야무지죠, 사실은. 근데 이런 헥토르는 약속하기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준다고 약속해야지 나중에 뺏으면 우리가 정복을 하면 아카이오이족 것들 중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거를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미망 같은 건데 전 시간에 아가멘은 미망에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미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선 거. 정말 사리분별력이 없는 거. 헛된 희망이 우리를 미망에 빠뜨려요. 아킬레우스 지금 헥토르가 또 헥토르보다 더한 돌론이 그런 미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계획을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정탐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가멘논의 함선에 이를 때까지 곧장 진영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곳은 아마 장수들이 달아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의논하고 있을 것이요. 돌론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도 얘기하고 곧장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가멤논 그 함선 막사 쪽으로. 왜냐면 거기서 회의가 있을 거니까 그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혀 틀렸어요. 아가멤논은 이미 자기 막사 주변이나 거기서 있는 게 아니고 왕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진 곳으로 멀리 밖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돌론이고 그것을 승인해준 지금 헥토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헥토르가 여기서 보면은 지혜가 조금 모질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헥토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묘사가 나면 이런 말로 헥토르는 이제 그런 거를 너에게 주겠다. 아킬레우스의 그 전차를 허튼 맹세까지 하면 그 자를 부추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헥토르가 한 말은 허튼 맹세고 그렇죠? 그 자를 또 부추겼어요. 더 자꾸 부추기는 거 빨리 나가라고 급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돌론 보고 그래 빨리 해줄 테니까 그거 뭐 너한테 줄게 아킬레우스 거 빨리 나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돌론은 활을 메고 늑대 가죽을 걸쳤어요. 등에다가는 늑대 가죽을 걸치고 투구는 족제비 가죽.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기 때문에 청동 이런 거는 소리나고 이런 건 안 돼요. 가죽을 걸치고 그 족제비. 그러니까 마치 걸리더라도 뭐지 이러면은 움직이는 뭐지 그럼 족제비. 그런 걸로 생각해요. 늑대, 족제비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장하는 거죠. 그리고 창을 들고
그리스군 쪽으로 갑니다. 활과 창과 그 다음에 짐승 가죽을 걸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오디세우스에게 걸립니다. 알아차렸어요. 오디세우스가. 이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아군 진영 가까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움직임을 발견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디오메데스보다 늘 먼저 봐요. 먼저 발견하고. 그래서 만약에 디오메데스가 오디세우스 없었으면 좀 아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 역할을, 정탐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디세우스가 보니까 누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리로 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현명해요. 일단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디세우스의 전략을 보면은 트로이아 쪽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면 멈춰 쓸 것이고 그거 인지를 하면 다시 돌아가겠죠. 아니면 길을 돌아서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나치도록. 그러면 우리를 일단 지나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어디로? 이 함선 쪽으로 몰겠다라는 거예요. 토끼몰이 하듯이.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발상을 했어요. 즉각,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예요. 미리 심사숙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우리 지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시체들 사이에 그냥 누워버려요.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돌로는 아무리 족제비 가죽에 늑대 가죽을 하고서 이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적군의 정탐꾼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지금 시체들도 막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너무 전황이 급해가지고 시체들을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지 못한 형국이거든요. 근데 그 시체들 사이에서 지금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가 누워버렸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고 이제 지나갔어요. 함선들 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호메로스는 굉장히 자세한 묘사들이 있어요. 거리가 이게 밭고랑 노새들이 가는 밭고랑 길이만큼 떨어졌다. 아마 이 특별한데 그냥 밭고랑도 아니고 노새가 끄는 밭고랑이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 152행 깊은 묵정밭에서 튼튼하게 이어붙인 쟁기를 끄는 데는 노새들이 소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보통은 소가 쟁기를 끄는데 노새가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묵정밭이라는 건 묵힌 밭이에요.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이 밭이 거칠어요. 잡초들이 많이 났고 이런 밭에서는 노새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좀 느리지만 노새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아마도 이제 밭고랑 길이가 보통 길이보다 좀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자세한 묘사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호메로스 시대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모는 거예요. 거의 이제 토끼몰이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사냥개가 토끼를 몰듯이 한쪽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돌로는 자기 쪽으로 처음에는 자기 쪽 진영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자기 편이 자기를 부르러 오는 줄 알고 있어요. 헥토르의 취소 명령, 자기를 되돌리려고 트로이아에서 오는 전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더 가까이 거리가 좁혀졌을 때 보니까 자기 적군임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리스군 함선 쪽으로 도망가요. 이거는 의도대로, 오디세우스의 의도대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함선 쪽으로 몰았어요. 결국에는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파수병들 사이, 거의 파수병들하고 섞이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군 파수병 그 앞에까지 거의 간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 디오메데스가 창을 던지죠. 창으로 너를 따라잡겠다 하면서 던져요. 안 서면 창이 너를 따라잡겠다. 그래서 일부러 맞히지는 않고 창이 진짜 따라잡아가지고 더 앞에 박히게. 그랬더니 돌론이 부들부들 떨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파랗게 질리고 그래서 멈춰 서서 잡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몸값을 바치겠다. 아버지는 부자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 잡혀있다라는 걸 알면 엄청난 몸값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오디세우스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오디세우스가 돌론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디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용기를 내라. 마음속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자, 내게 이 점에 대해 솔직히 말해다오. 너는 무슨 일로 캄캄한 밤에 이렇게 혼자서 진영을 떠나서 함선들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 말을 한번 보세요. 마치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용기를 내라. 마음속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죽이지 않겠다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솔직히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론이 부들부들 떨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약간 용기가 났는지 어쩌는지 다 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돌론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돌론이 아직 사지를 떨면서 얘기했네요. 한번 보세요. 돌론의 이야기. 여러 가지 헛된 망상으로 헥토르가 내 마음을 옆길로 이끌었습니다. 자기가 자발해놓고서 이제 헥토르를 또 표현한 말이 헛된 망상으로 헥토르가 자기 마음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의 헛된 망상도 큰 건데 헥토르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는 나에게 펠레우스의 당당한 아들들이 통발굽 말들과 청동으로 장식된 전차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더러 재빨리 지나가는 어두운 밤을 헤치고 적군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그들이 전과 다름없이 날리는 함선들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지 파수를 잘 보는지 정탐해 오라고 명령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킬레우스의 그 말들과 전차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사실 자기가 요청한 거예요. 그거를 헥토르가 승인해 준 것 뿐이고, 그랬더니 헥토르에게 굉장히 뒤집어 씌우고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헥토르가 다 시킨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헥토르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미소는 비웃음이에요. 정말이지 내 마음은 대단한 선물을 원했구나. 그건 10만대, 아무도 못 다루는 10만대 비웃음을 샀어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는 계속 취조를 합니다. 헥토르가 어디에 있느냐, 헥토르의 어떤 말들, 무구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최고 장수,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의 주유소의 위치. 그 다음에 트로이안들이 파수를 또 어떻게 보고 있고, 잠자리 배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돌론은 아주 비겁한 자라서 이렇게 정직하게, 아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는지 다 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스 무덤 옆에서 회의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가멤논은 적이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돌론은 아가멤논의 그 막사 앞에서 회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몰래 정탐하고 있으면 다 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아가멤논은 그런 걸 예측해서 그랬는지 멀리 호 밖으로 나가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곳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헥토르 거기서 엄청나게 자기 군대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지금 회의를 했고, 어쩌면 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위압감, 더 우리가 위기 의식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헥토르는 일로스의 무덤은 굉장히 트로이아인들에게는 굉장히 안심을 주는 장소예요. 일로스는 자기 조상이거든요. 조상들의 무덤,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안정적인 그곳에 가서 이제 회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따로 선발된 파수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가 지금 부실해요. 트로이아군에는. 단지 어떻게 했냐, 화토풀을 펴놓고 그 50명씩 앉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따로 이렇게 전체적인 자기 진영을 파수하는 파수병을 세우지 않고 그냥 화토풀 주위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맹군은 자고 있어요. 파수를 트로이아군에게 맡기고. 근데 보시면 트로이아군은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화토풀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파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돌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헥토르는 그리스군이 그 전날 엄청나게 패하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다시는 트로이아 지역으로 이렇게 밤에 몰래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알았고, 그렇게 예측한 거죠. 그리고 또 정탐을 보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파수가 지금 부실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물었어요. 동맹군의 어떤 배치에 대해서. 그랬더니 또 다 얘기를 했어요. 특별하게 지금 돌론이 얘기했던 게 434행 만약에 이제 그대들이 트로이아 무립 속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다면 이곳을 가라고 돌론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새로 온 트라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자들과 떨어져서 맨 가쪽에 있다. 그러니까 동맹군이니까 파수도 보지 않고 다른 자들과 떨어져가지고 맨 가쪽에 있고, 또 새로 왔어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그들 트라케의 왕인 레소스가 있어요. 왕의 이름까지 얘기해주고 있고, 근데 레소스가 갖고 있는 그 말은 엄청 아름다운 말이고, 눈보다도 더 희다. 그러니까 백마예요. 엄청 하얀 백마. 그 다음에 날래기가 바람과 같은 엄청 빠른 그 말. 그리고 전차는 금과 은으로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다. 아킬레우스의 전차는 청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레소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황금 무구들도 엄청 거대하고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기에도 장관이 아니었다. 정말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레소스는 새로 들어왔어요. 전쟁에서. 그렇죠? 트라키아 또는 트라케에서. 트라케라는 지역은 헬레스폰테스 그 해협 그 위쪽에 북쪽에 아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왔어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고 또 다른 민족하고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트로이아 전쟁에는 뒤늦게 참전을 한 거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맹군에게 트로이아군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먼 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무구와 백마를 타고 왕과 그 군대가 왔어요. 그럼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와, 차기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주목을 받은 레소스 왕이에요. 그런 얘기를 새로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트로이아군이 수세에 몰리는 또는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소스의 그 말들은 굉장한 말들이었고 백마 그것들이 트로이아 평원에서 풀을 먹고 또 그 강에서 물을 마시는 한에서는 트로이아가 멸망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참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려움 그런 거를 물리치고 그들이 구태여 어렵게 해가지고 트로이아 전쟁에 동맹군으로서 참여했는데 이 정보를 지금 돌론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디오메데스가 돌론을 죽입니다. 돌론을 아주 칼로 목을 쳤어요. 그래서 목이 땡강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먼지 속에 나뒹굴었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입을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돌론. 목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목에서도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비겁한 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정탐꾼이 역사적으로 최악의 정탐꾼 돌론 비겁하고 일단은 그쵸? 그 다음에 돈에 밝아요. 돈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탐하는 것도 뭐 애국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킬레우스의 어떤 말들, 전차들, 재물이죠. 재물에 밝아요. 그리고 자기가 잡히면 정탐꾼은 잡히면 거짓 정보를 누설하든지 그쵸? 아니면 목숨을 그냥 내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자기 목숨 달라고 애원을 하고 너무 또 올바른 정보 1급 정보들을 다 주고 있어요.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정보 그 돌론을 죽이고서 이 둘은 트로이아 군에 잠입하는데 첫 번째로 돌론이 얘기했던 대로 트라케 부대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12명을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죽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디세우스가 죽이는 게 아니고 디오메데스가 계속 12명을 죽였어요. 오디세우스는 죽은 사람들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끄집어내냐면 그 말을 이끌고 오려고. 말들이 지금 오디세우스 얘기는 말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시신들을 계속 이제 밖으로 치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신들을 밟아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아직 시신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시신들을 밟다면 말들이 놀랄까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들이 아직은 시신에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금 좀 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백마 그 말을 갖고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죽여서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좀 한심스럽죠 이거 보면은. 그래서 13번째 죽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레소스를 죽입니다. 근데 레소스가 죽을 때 보면 꿈을 꾸고 있어요. 악몽에. 근데 그 악몽이 놀랍게도 오이네우스의 손자 디오메데스 얘기하는 거죠. 디오메데스에 의해서 죽는 꿈을 꿨는데 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인지 실제인지 약간 모호한 순간이에요. 꿈과 실제가 그냥 혼동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꿈 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말을 타고 근데 뭐 디오메데스가 엄청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소스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전차를 수레채를 잡고 끌고 갈까? 자기가 스스로 끌까? 아니면 번쩍 쳐들고 갈까? 들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많은 트라케인들을 죽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차를 번쩍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볍더라 해도 약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오메데스는 보면 상황 판단이 좀 아둔하죠. 그때 아테네가 나와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함께 말에 올라타 보면은
13행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여신의 음성을 듣고 말에 뛰어 올랐는데, 지금 말에 직접 올라타는 모습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유일하게 나와요. 전차를 내서 이렇게 전차에 타는 건 있지만 말 등에 직접 타가지고 하는 것들은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10권이 나중에 기록된 거 아닌가, 역사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그래서 10권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나중에서야 삽입된 장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야기 전체에. 왜냐하면 정탐을 하고서 돌론이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 등에 올라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어쨌건 그랬을 때 레소스의 친척 히포콘이 일어났어요. 마치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났겠죠. 어떤 기운을 느끼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신들의 개입으로 봤기 때문에 아폴론 신이 깨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말도 없고 자기 사랑하는 전우 레소스도 죽은 거예요.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는 참 놀라운 일인데, 지금 트로이아군은 이미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그리스군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겠죠. 그래서 이제 뒤쫓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태평하게도 이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돌론의 그 전리품이라 해봐야 족제비 투구하고 이 늑대 가죽 그거겠죠. 아니면 활 있었고. 근데 그거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여기도 호메로스는 굉장히 세세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티데우스의 아들이 땅 위로 뛰어내려 티데우스의 아들은 디오메데스죠. 땅 위로 내려 피 묻은 전리품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쥐어주고 다시 말에 올랐다. 그러니까 디오메데스는 자기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걸 디오메데스가 내려가지고 그 무거를 챙겨서 오디세우스를 줬어요. 무슨 일일까요? 오디세우스 자기가 내려가지고 하지.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나중에 보면은 디오메데스는 백마 2마리를 자기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돌론의 그 무구들, 피 묻은 그 무구들, 그것은 오디세우스가 가져간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리품을 나눴는데 디오메데스가 훨씬 좋은 전리품을 가져갔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디오메데스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가져갈 테니까 이거 빨리 가져가가지고 가라고 제가 집어가지고 오디세우스한테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랬던 그 소리를 이제 말소리가 들리니까 네스토르가 먼저 들었는데, 노인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귀도 어둡고 눈도 밝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걸 맨 처음 깨달은 사람이 네스토르예요. 근데 말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좀 염려스럽죠. 왜냐면 말로 유명한 거는 트로이아이고 말을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오디세우스하고 디오메데스는 밤에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걱정하는데, 다행히도 두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스토르가 이 말들은 처음 보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전쟁이 9년 지나고 10년 차이기 때문에 한번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백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신들이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디세우스가 얘기하기를 트라케 말들이고, 말의 임자는 디오메데스가 죽였다. 그러니까 말의 임자를 디오메데스가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디오메데스가 가졌나 봐요. 그리고 디오메데스가 12명 죽이고 13번째로 돌론도 죽이고 사실 14명을 죽인 거예요. 레소스까지 죽였으니까. 그래서 디오메데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뻤겠죠. 아카이오 이쪽에 모두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는 자기 막사로 그 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원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말들이 깨어가지고 밀을 막 싣고 있었나 봐요. 그 말들은 전에도 봤지만 아이네스에게서 뺏은 말들이에요. 그것도 신마란 말이죠. 신마의 혈통을 타고난 아주 좋은 말. 디오메데스가 말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보면.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돌론에 피 묻은 전리품들을 배의 고물에 갖다 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나눈 거죠. 말은 디오메데스가, 돌론의 전리품은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조금 불리한, 별거 아닌 전리품을 챙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말의 주인을 죽인 거, 또 14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거 다 디오메데스였기 때문에 약간 오디세우스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말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디오메데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스파이 정탐에서 중요한 역할은 오디세우스가 했어요. 그렇죠? 돌론을 살살 꼬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낸 거, 그 다음에 돌론을 보든 하여튼 먼저 인식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거의 오디세우스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벽이 다 지났겠죠. 사실은 거의 새벽 여신이 막 올라올 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땀을 식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욕조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신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장면으로 식권이 끝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들이 전쟁 중이었지만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땀은 바닷물로 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물로, 왜냐하면 물이 귀했을 거예요. 사실 물을 길어다가 목욕물을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바르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약탈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거래를 주변 지역하고, 이 거래, 그러니까 전리품을 팔고 또 노예를 팔고 이러면서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리아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0권의 얘기를 요약이 아니고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권은 다른 권에 비해서는 후대에 끼워진 그런 책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내용 자체가 불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 전투 이런 것들은, 야간에 뭔가를 하는 이런 행위를 사실 호메로스 얘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리스 다른 사례로도 별로 없고, 그런 이제 야간에 뭔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야간 전투 이런 거는 애초에 밤에 신이 찾아오면 거기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또 말을 타고 다니는, 말 등에 올라탄, 그건 그 이후에서나 기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지금 10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호메로스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끼워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